자, 이번 주에 금리 결정을 앞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화요일 호주, 그리고 수요일 캐나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기준금리 결정도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너무 높아서 이게 걱정인데 의외로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견딜 수 있나 이거? 자, 우선 이번 주 일정부터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죠. 지난 주말 동안 가즈프롬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서 가스 공급을 다시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는 좋은 소식이 안 나오고 있고요. 월요일은 미국이 휴장입니다. 노동절 때문에 휴장이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요한 정치 일정 중 하나인 차기 총리가 결정되고요. 화요일에는 호주의 중앙은행, 그리고 목요일에는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블랙아웃 하는 기간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연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이 될 텐데요. FOMC 회의가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회의를 앞두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럼 추석 연휴를 앞둔 입장에서 주식을 팔고 가고 싶을까요? 사고 가고 싶을까요? 사실 금요일에는 고용지표가 이 정도 잘 나왔다라는 것이 좋게 나왔다는 표현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고용지표였는데 조금 오르다가 막판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했고 주간 단위로 봐도 오른 종목이 거의 없네요. 특히나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주, 그리고 금리가 올랐을 때 취약한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컸다. 일주일 동안. 자, 그리고 기술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잭슨홀 미팅이 있은 이후로 뚜렷한 반등 없이 이게 기술적인 자리에서 약간의 반등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이 자꾸 왜 빠지는데?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게 파월이 갑자기 단호박이 돼가지고 금리를 계속 긴축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금요일 날은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2년물 금리는 그래도 의미 있게 빠졌거든요. 게다가 9월달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 가능성도 당초에 한 75%까지 올라갔던 게 57%까지 낮아졌으니까 이게 파월 때문에 금요일날 빠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로 나온 게 이제 가즈프롬 얘기죠. 커피를 흘린 것 같은 그림이긴 한데 이게 이 그림 때문에 가스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성의가 없지 않나요? 누가 봐도 핑계인 것 같은데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했다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천연가스 가격도 더 빠졌단 말이에요. 350 유로까지 올라갔던 게 200유로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이유들도 물론 있겠지만 첫 번째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날 미국은 노동절 때문에 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휴일을 앞두고 매도하려는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실질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지 않을까? 실질 금리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졸탄의 보고서도 소개해드리고 했지만 이제 세상에서는 신뢰가 사라졌다. 과거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세계화와 그리고 저물가의 시대가 끝났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그냥 좀 복잡해졌다라는 얘기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이게 안 되면 주가가 막 급락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유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식입니다. 주식, 그리고 22회의, 그리고 위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BOA,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경기 침체 쇼크 대비하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연준이 긴축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로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8월 31일 기준 일주일 주식시장 유출이 최근 10주 내에 최대 폭이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겠죠. 유럽 시장도 26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년에는 아시아 시장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맨 그룹에서 올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시아가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보니까 2021년부터 보니까요. 빨간색 미국, 파란색 유럽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아시아는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는 더 안 좋네요.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그려도 비슷한 그림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 보시면 주황색 선이 선진국이고요. 파란색이 신흥국의 이익 성장률 변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신흥국은 확실히 안 좋아질 때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좋아질 때 더 많이 좋아진다. 이걸 알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의미는 그만큼 더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더 많이 안 좋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추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국의 이익 전망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지 신흥국만 더 많이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주식을 사는 거는 저는 반대세. 다른 이유를 가져오시오. 국내 시장에서 열심히 할수록 안 된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국내 주식형 펀드의 3개월 수익률과 복제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쪽으로 X축에서 이쪽에 있을수록 코스피와 비슷하게 펀드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이쪽에 있을수록 열심히 운용했다는 뜻인데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한 펀드는 이쪽에 있고요. 코스피보다 못한 펀드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쪽으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열심히 할수록 안 된다는 이 슬픈 이야기가 근데 이 한술 더 떠가지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펀드 매니저 그냥 관둬라. 너무 워딩이 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오직 30%만 패시브 펀드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둬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악순환인데요.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안 좋으니까 돈이 빠지고 돈이 빠지니까 인력이 없고 인력이 없으니까 수익률이 또 안 좋아지고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지니까 돈이 또 빠지고 그러니까 돈이 더 빠지니까 포트폴리오 모르겠다 그냥 다 그냥 깔아놔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가 패시브 펀드를 못 이기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금리 상승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10년물 파란색, 5년물 빨간색, 그리고 2년물 검정색 선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최근에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유는 뭐냐면 금리도 올라갔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실질금리가 올라갔거든요. 실질금리의 상승은 자산가격 하락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실질금리를 역축으로 그려놓은 것과 전세계 주가지수를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걸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실질금리는 더 올라갔다. 즉 역축이니까요. 더 올라갔고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2 얘기하기 전에 미국 고용지표부터 설명하고 22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국채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움직임인데 2년물 금리가 금요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건 고용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은 이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물 금리가 훨씬 더 많이 빠져서 장단기 금리 차는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31만 명이 고용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실업률은 소폭 올라가긴 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갔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야 이거 골디락스다 이거 좋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올랐어요. 조금만 더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설명할 때 일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늘었어요 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어려운 경제 용어로 한번 제가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자, 전체 실업자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다가 실업자에 포함된 잘 모르시겠죠? 쉽게 설명하면 놀고 있다가 나 일하기로 결심했어. 안 되겠어. 주가가 너무 빠지고 아주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래서 연준이 좋아할 만한 지표였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냥.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9월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 확률이 75%여서 57%가 낮아졌으니까 분명히 주식시장에 평소 같았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였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좀 약간의 힌트를 찾았습니다. 이분은 아마 노동부에서 고용지표 관련된 것을 체크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내용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파월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고통스럽더라도, 여기서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는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노동시장이 망가지더라도 라는 의미인데, 그래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뭐 제가 뭐 파월보다는 잘 알지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노동시장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제가 해석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파월이 이제 회초리를 드는 거죠. 회초리를 이렇게 때리는데, 야, 니 힘들겠지만 내가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때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때리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잘 맞을게요. 노동시장 튼튼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그럼 연준이 계속 이러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이게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운동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튼튼해 보이시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뒤에서 ECB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연준, 미국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유럽의 상황이 이런 상황일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결국 ECB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이 내용이 이번 주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주 동안에 ECB 총재는 아주 강력한 금리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에 ECB 말고도 화요일 호주, 그리고 수요일 캐나다도 금리를 크게 인상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ECB가 금리를 인상할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블룸버그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75bp, 이렇게 많이 올렸던 나라들이 40%나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뭐 연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75bp를 금리를 인상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인데, ECB가 이번에 75bp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의 경기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경기는 이제 막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시티그룹에서는 ECB 회의에서 75bp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도 인상할 가능성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미 70% 정도는 75bp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짠가 해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75bp 인상 진짜 할 생각인가 보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약골인데 유럽은 잘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채권 시장도 베어마켓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때문에 채권 시장이 30년 만에 베어마켓으로 진입했는데, 블룸버그가 산출하는 글로벌 채권 지수가 21년에 기록했던 고점에 비해서 20% 하락했다. 지수가 20%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둘 다 하락하니까 60-40 포트폴리오의 올해 수익률도 마이너스 15%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죠. 채권 투자자분들 너무 힘드세요. 이게 문제는 채권 투자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채권에서 이렇게 돈을 잃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주식 살 돈도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투자하기 어려워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영국 이야기는 너무 자주 해가지고 민망할 정도이긴 한데, 영국의 상황이 진짜 안 좋긴 하나 봐요. 그래서 파운드화도 달러와 패러티를 기록할 거다, 유로화에 이어서. 그리고 경기 침체 위험, 외국 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 독립성 우려, 지금 영국의 총재가 이번에 결정되는데 BOE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그림은 그렇고, 영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파란색 선인데 85년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다가 최근에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영국은 대부분의 물건을 사와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파운드와 약세까지 되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경제 순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이게 파란색 선이 인도인데 앞으로 인도가 노란색 선을 따라서 성장하는 반면, 영국은 이제 6위 자리를 인도에 내주고 계속 따라가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상공회의에서는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하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영국의 공장의 60%가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작년 대비 전기요금이 100% 이상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달에 한 번, 내년 1월 달에 한 번, 내년 4월 달에도 한 번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총리가 9월 5일에 월요일에 결정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도 호주, 캐나다, ECB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휴 이후에 있을 FOMC 회의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는 좀 쉬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야, 이렇게 어려울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가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중간 어딘가쯤에 정확한 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거야, 빠지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내가 생존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생존 투자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